자, 시작하겠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자발성 극장 제5회입니다. 오늘 그 제목은 끌림의 법칙입니다. 자, 느낌, 감정, 관념은 유기체를 떠나거나 유기체에 들어갈 수 있다. 자, 모레노가 1978년에 쓴 책에 있는 겁니다. 느낌, 감정, 관념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그럼 살펴보시면 나중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전제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일단 개인 치료가 주목한 감정이 있어요. 감정의 흐름. 자, 뭐 공격성, 분노, 좌절감, 우월감 막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심리 치료 현장에서 많이 다루는 감정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 내적 심리라고 뭐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얘네들은 밖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안에 있는 것들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개인 내적 심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안에서 나가는 게 있어요. 다른 개인 유기체에게로 나가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무의식적 환상을 투사한다. 내 안에 있는 무의식적 환상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거는 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많은 심리치료에서 전이를 다뤄요. 이 원래 전이라는 개념은 정신분석적인 개념이고, 심리치료에서 전이를 다룬다는 것은 일단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같이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전이의 특성은 일방향적이에요. 상대방과 무관해요. 말하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전이를 한다, 뭔가 감정에 투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저 사람이 그런 것들을 나한테 일으킬 만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 왜곡하고 오해하는, 그런데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병리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일 수 있어요. 처음에 가장 강해. 저 사람 대해서 모르는데 내가 혼자 저 사람 이럴 것 같아.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저 사람의 실질적인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보는 거. 근데 대부분 전이는 나의 과거와 관련돼 있어요. 과거의 어떤 인물. 제일 중요하게는 부모님.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웠다면 이제 꼭 성별을 떠나서도 어떤 사람에게 내가 우리 아버지와 비슷한 표정이다, 말투가 비슷하다, 막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상을 투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현재가 아니라 저 사람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과거와 관련된 거고, 나 혼자서 일방향적으로 왜곡이나 오해한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을 자세히 알게 되면 점차 전이는 감소를 하게 돼 있어요. 치료적으로는 그 분석가가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이 전이를 계속 다뤄주면서 스스로 전이를 해결하는 게 이제 정신분석적인 이 치료이고, 전이를 치료적으로 다루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전이는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이 전이 해결이 치료의 목표이기도 해요. 전이를 일으켜야만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치료사라고 한다면 치료사가 일으키는 전이는 역전이라고 역을 붙이죠. 그리고 이거는 치료라기보다는 교육 분석이나 슈퍼비전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다뤄요. 그래서 전이와 역전이를 마치 좀 다른 것인 것처럼 구분을 하는데, 모레노는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역이라는 어떤 특혜를 준다. 어차피 그 사람이 하는 것도 전이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그 전에 개인 치료가 주목한 감정의 흐름이에요. 바로 이제 전이로 나타난 거죠. 이 감정의 흐름은 안에서 밖으로만 나가요. 일방향적인 투사만 일어나는 거죠. 모레노가 추가한 감정의 흐름이 있어요. 자, 똑같이 개인 유기체가 있고요. 개인 내적 심리도 당연히 있어요. 또 이쪽에 개인 유기체가 또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감정이 흐르는 것은 실제에 기반하는 감정을 투사하는 거예요. 이때 호감이라든지 반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투사를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상대방의 실제에 기반한 감정의 투사거든요. 이 사람도 실제에 기반한 자신의 호감이라든지 반감을 투사해요. 자, 이때 요 심리를 이 둘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개인 간 또는 개인 외적 심리라고 모레노가 지칭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사이키라고 했을 때는 인트라사이키만 다뤘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사이키라는 것은 개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2강 때 얘기를 했죠. 심리학적 개인주의라는 것을 모레노가 이제 비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닌 부분도 있다. 바로 이게 개인 간 또는 개인 외적 심리 영역이 있다라는 거고, 인터사이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이와 달리 이것은 양방향적이에요. 즉 내가 보내서 저 사람에게 들어가고 저 사람에게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양방향을 이루고 쌍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까 전이와 달리 현실적이고 일반적이에요.
실제에 기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현실적인 거고요. 내가 왜곡을 해서 내가 병리 상태라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인관계 전반적으로 퍼지는 그런 감정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이에요. 심지어 점자 증거예요. 점자 증거하고 이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와 관련돼요. 이게 바로 텔레죠. 그리고 이것은 치료에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 전이는 치료해야 할 것이었어요. 바로 이제 텔레는 전이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데, 만일 이때 이 사람이 치료사라고 한다. 그랬을 때 아까 전이에서는 치료사는 역전이라고 해서 역이라는 특혜를 줬지만 여기는 똑같이 텔레예요. 치료사든 내담자든 이 상하관계, 종속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볼 수 있는 게 이런 텔레에서부터도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레노가 추가한 이 감정의 흐름, 바로 텔레의 흐름은 안에서 밖으로도 나가고 밖에서 또 안으로도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이 양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아까 느낌, 감정, 관념은 유기체를 떠나거나 유기체에서 나가거나 유기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안, 박, 박, 안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상 지금까지의 개인 내적 심리 중심의 그 심리학을 완전히 확장시키는, 완전히 틀을 바꾸는 그런 전제였는데 눈에 잘 안 띄어요. 전이와 텔레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비교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레노에 의하면은 전이에서 점차 텔레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관계로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전이를 많이 일으켰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감정이 생기면서 그게 텔레로 바뀐다. 그 다음에 점차 비율이 처음에 전이가 이만큼이었다가 이제 전이가 점점 준다든지 해서 연결 또는 비율이 어느 정도로 있는 거다. 이제 포함 관계다. 사실 이게 전이가 맞냐 텔레가 맞냐 이 논쟁이 아니라 전이를 텔레로 더 큰 요인으로 이제 대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의 모레노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전이로 치료하는 것과 텔레로 치료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 일단은 전이와 텔레 치료의 그 형식적인 차이들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누가 치료하느냐? 전이를 치료하는 것은 전문가가 치료를 해요. 뭐 그냥 우리가 치료 관계가 아니라 개인 관계에서도 전이를 일으키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전이를 치료적으로 해결할 때 그때는 반드시 전문가가 치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텔레로 치료하는 것은 친밀한 사람이 치료해요. 그러면 이제 비전문가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은 집단에서 치료를 한다. 그러면 낯선이 집단이라도 처음엔 전이가 강하겠지만 텔레는 분명히 생겨요. 그럴 때 내가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치료사라고 하더라도 만일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이 훨씬 치료적이야. 이 텔레가 치료적인 텔레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바로 저 사람이 더 적합한 치료사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삶의 당사자가 치료하게끔 도와주는 게 사이코드라마에서의 디렉터의 역할이거든요. 두 번째는 전이를 치료한다는 것은 개인 내면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텔레로 치료하면은 개인의 내면과 동시에 그 당사자들 사이까지 치료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전이를 치료한다는 것은 결국은 통찰 치료예요. 왜냐하면 딱 내가 이거 오해였구나. 내가 저 사람 아버지와 혼동했구나. 그거를 딱 인식하는 순간 전이가 거치는 거거든요. 그 통찰을 일으키기까지 하는 게 전이를 해결하는 과정인 거고. 그런데 텔레를 치료할 때는 통찰만으로는 부족해요. 통찰 플러스 훈련이 필요해요. 이 텔레 관계를 더 강화시키고 이것을 치료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전이를 치료한다는 것과 텔레로 치료한다는 것은 주체, 대상 영역,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를 정말 치료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까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 이게 치료가 확장되는 거니까. 그럼 이런 텔레가 어떻게 발견됐을까? 자, 개인이 있어요. 아까 말한 개인 유기체죠. 밖에는 개인 밖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상황이죠. 이런 외부 상황에 대해서 이 개인은 반응을 해요. 이 외부 상황에 반응을 하게 하는 요인이 자발성이죠. 자, 이 자발성은 개인이 외부 상황에 반응하게 해서 결국은 살아남게 하려고. 밖에 상황이 막 불이 났는데 반응을 안 하면 당연히 죽잖아요. 적절하게 대피를 하던가 불을 끄던가 뭔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럼 위기 상황만이 아니라 만일 새로운 사람이 내 앞에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없었을 때랑 똑같이 행동해. 그런다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뭔가 성사되기는 어렵겠죠. 그런 것처럼 이 상황에 반응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자발성이라는 거를 모레노가 규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자발성 테스트라는 것으로 모레노는 측정을 했어요. 이러한 자발성에 대한 그 개념을 바탕으로 모레노는 인간을 자발적인 인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모레노의 인간관이거든요.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론은 완전히 달라져요. 첫 번째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프로이트죠. 프로이트의 인간관은 그냥 성적이고 공격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모레노는 인간은 자발적인 존재다. 이 자발적인 존재에는 외적 상황에서의 반응이라는 거, 그래서 외부 상황에 초점을 뒀다라는 것이 아주 큰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른 개인이 한 명 더 있어요. 이 사람도 외부에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이 둘 사이는 외부 상황 중에서도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간 상황이라고 모레노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 개인 간 상황에서 서로에 대해서 호감이나 반감이나 무관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텔레예요. 그렇다면 텔레가 어떻게 발견된 거냐? 개인 간 상황에서의 개인 간 반응을 본 것이고, 이것은 상대방의 실제에 대한 감정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자발성을 개인 간 상황에서는 텔레라고 부르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성과 텔레는 매우 밀접한 거죠. 이 텔레라는 것은 치료의 지침으로 활용이 돼요. 방향을 정한다든지 강도를 정한다든지 하는 뭔가의 그 척도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치료의 지침이 텔레가 되는 이유가 뭐 크게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텔레가 어떤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텔레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레노 이후 텔레와 자발성이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자발성 개념과 텔레 개념을 각각 이 사이코드라마티스트 주로 많이 인용되는 순으로 제가 그렇게 썼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지 보시면, 일단 블레트너로 보시면은 자발성은 감정과 이성을 통합하는 요인이라고 봤어요. 텔레는 대인 선호 요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정 이성을 통합하는 것과 대인 선호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별로 관계 없어요. 자, 두 번째 켈러먼은 자발성을 실존적 요인이나 인간 발달의 목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텔레는 상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했어요. 얼추 모레노에 대한 그런 거긴 한데, 그러면 실존적 요인, 인간 발달의 목표와 상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어떻게 멀리 이렇게 하면은 연결은 안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뭔가 밀접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홈즈는 사이코드라마, 심리학에서의 장면을 창조하는 요인을 자발성이라고 했어요. 창조력 거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텔레는 집단원에 대한 현실 검증 능력이에요. 말하자면은 그 집단원이란 누구냐? 이 심리극에 참여한 사람인데, 폴 홈즈의 심리극은 정신분석적 심리극이라서 여기 보호사들이 들어와요. 간호사나 보호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 당사자가 아니라 전이를 일으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아까 그 얘기하고는 지금 점점 멀어지죠. 그 다음에 티안 데이트는 뭐 역할을 드나드는 능력을 자발성이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텔레는 집단원 간 비언어적 이해라고 했어요. 밀접하게 뭔가 하고 오나요? 애매해요. 마샤카프도 내면화 각본 수정 요인, 내면화 각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에서 못 벗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도 계속 그 각본대로 난 살고 있어. 그런데 자발성이 있으면 이 각본이 바뀔 거야. 그러니까 창조력 비슷한 거죠, 아까랑. 이게 정신분석적인 관점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에 박혀 있는 것이 있고 그 박혀 있는 것을 얼마나 바꾸느냐. 그러니까 지금 외부 상황은 외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샤카프는 집단원 간 참관남 요인을 텔레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집단도 아까 말한 치료 집단이에요. 당사자 집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치료 선생님은 자발성을 생명력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 또 동양 철학 이런 데서도 많이 끌어오고 뭐 이러면서 정의한 거기 때문에 또 위에들하고도 좀 다르죠. 어쨌거나 우리가 자발성을 외부 상황에 반응해서 생존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하면 또 겹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외부 상황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명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텔레는 두 관계 사이의 힘이래요. 생명력과 두 관계 사이의 힘은 무슨 관계냐? 이랬을 때 그냥 딱 밀접하다라고 말하기 또 애매해요. 엘리노어 바르츠도 자발성은 행동 결정 요인이래요. 그런데 또 텔레는 만남의 요인이래요. 그 다들 뭔가 애를 썼어요. 그 정의를 하려고. 그렇지만 아까 모레노가 자발성을 외부의 시선을 돌려서 외부에 반응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그 상황이 개인 간 상황이면 그걸 텔레라고 한다. 단순하면서 아주 밀접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서는 밀접성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텔레의 활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거의 하지를 못해요. 집단 치료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텔레 활용이 조금 있어요. 집단원간에 텔레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텔레의 활용이 약간은 있지만 사실상은 밀접한 당사자들과의 사이에서 정말 다뤄야 할 텔레보다는 애매한 텔레,
있을까 말까 한 텔레를 다룬다는 점에서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세모. 이 밀접성이 소실되면서 결국은 사이코드라마가 각각 다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레노로 다시 돌아와서 치료에 지침이 되는 두 가지 큰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텔레가 어떤 구조를 이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측정. 그래서 첫 번째 텔레의 구조를 보시면 미세 사회 구조라는 용어를 모레노가 썼는데요. 텔레가 실제에 대한 감정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개인 간 느낌의 최소 단위예요. 이것이 사람들을 뭉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뭉치는 게 첫 번째예요. 보통 그냥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사회 원자라고 했을 때는 나를 중심으로 텔레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 개인의 텔레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사회적으로 기능을 어떻게 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사회 원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회 원자는 관계들이 끊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새로 맺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발달의 패턴을 가져요. 보통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는데요. 뭐 이게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몇 개로 나뉘기도 하고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사회 원자가 또 모이면 심리학적 관계망이 형성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이들 모두의 중심으로 다 연결을 해서 보면은 이 공동체의 텔레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지형이 나타나요. 다른 말로는 이 공동체의 신경체계라고도 해요. 실제로 쌍이라든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사슬 형태로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동체 지형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 미세 사회 구조를 시각화하는 거. 텔레 구조의 패턴을 묘사한 도예가 바로 소시오그램입니다. 사람들의 이 호감 반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모양을 나타낸 건데 그림들만 일단 보여드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각각 사회 원자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사회 원자가 축소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나에 대한 거고 저 위에 쪽이 다른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나한테 플러스야. 근데 안타깝게도 나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텔레가 축소된다 그래요. 내가 플러스로서 상호작용을 할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은 약화예요. 약화는 좀 달라요. 축소는 내가 그래도 조금 능동적이에요. 안 할래. 싫어. 이렇게 하는 건데 약화는 점점점은 무관심이에요. 사실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오히려 치료적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보거든요. 아무 느낌도 없는 사람보다 반응이 없으면 자발성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분열이에요. 상대에 따라서 두 파로 나뉘어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30대인가 40대인가 결혼한 여자예요. 마이너스 쪽은 자기 친정 쪽이에요. 플러스 쪽은 자기 그 시가 쪽이에요. 이 무리에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분열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저렇게 됐어요. 분열 상태도 문제였는데 점차 점선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 상태는 그냥 단순히 약화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만 봤을 때 이 사람이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나빠졌죠. 그래서 치료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만 봐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설명했듯이 이 그림만으로도 이 사람의 심리 상태라든지 치료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소시오그램을 그려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나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공동체의 소시오그램도 있어요. 공동체로 했을 때는 심리적 관계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텔레 지형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상호 선택선이에요. 상호 선택으로 됐을 때 이 관계로서 제대로 뭔가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빨간 선이 지금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다른 공동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잘 형성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자, 이게 치료를 하고 나면은 보이세요? 빨간 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훨씬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뭔가 다각형을 이루는 이런 촘촘한 형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상호 선택으로 만들어진 저런 관계는요. 이 안에 응집력이라든지 통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높을 때 저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소시오그램도 그냥 이 그림만 봐도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지침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텔레를 치료 지침으로 쓰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전혀 볼 수가 없겠죠. 텔레 구조라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드린 건데, 자, 그 전에도 심리에 대한 구조는 있었어요. 자, 프로이트가 가정한 개인 내적 심리 구조. 원초와 초자와 자아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물론 이게 그림이 한번 바뀌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아마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영역 경계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구조를 나름대로 그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프로이트가 가정한 개인 내적 심리 구조예요. 이걸 들춰서 아무리 우리가 저기 해부를 해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융도 개인 내적 심리 구조를 이렇게 가정했어요. 층으로. 맨 밑에 아주 중심에는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마 아니우스라는 이런 시몬 형태들이 있고, 그림자, 자아, 맨 바깥이 가면이라고 하는 페르소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는 다 페르소나를 보는 것이고, 우리의 과제는 결국은 저 안에 있는 자기를 실현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 이거 역시도 많이 치료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개인 내적 심리 구조는 융이 가정을 한 형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이런 그림들, 저 개인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 소시오그램들은 모레노가 드러낸 실제하는 개인 외적 심리 구조예요. 이미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것을 드러낸 거예요. 가정이 아니라. 이 실제성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개인 내적 심리 구조가 아니라 개인 외적 심리 구조. 이런 용어들을 쓰려면은 텔레를 활용해야 개인 외적 심리 구조가 뭔지도 알게 되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게 되고 이걸 지침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텔레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 말은 써요. 하지만 아주 축소해서 쓰죠. 치료 지침까지 이렇게 활용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까지 보지는 못하죠. 우리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구조, 두 번째 측정에 대한 부분까지 본다고 했어요. 개인 및 공동체의 관계망과 관계 패턴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소시오 매트릭 테스트라 그러는데요. 소시오라는 것은 개인 간을 말하는 거예요. 매트릭이라는 것은 뭐 측정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 개인 간 관계를 측정하는 테스트다. 그래서 양적인 부분 할 수 있고요. 구조적인 부분 할 수 있고요. 질적인 부분까지 할 수 있어요. 양적인 것이라는 것은 개인 소시오그램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었잖아. 마이너스가 몇 개냐. 그게 양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량화가 되잖아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수량적 지표가 되는 거고요. 구조적 검사라는 것은 관계 패턴의 구조적 지표를 산출하는 건데 아까 말한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그런 구조가 어떤 모양이냐라는 거거든요.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이거는 공동체에 적용했을 때 그게 딱 빛을 발하죠. 그런 구조들, 사각형 구조가 많을수록 아주 통합도가 좋은 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삼각형이 몇 개냐, 사각형이 몇 개냐 이런 거 다 아세요. 그게 바로 구조적 지표를 산출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질적 검사라는 것은 끌림이야. 그럼 실제로는 어떤지 보자. 해서 같이 뭔가 상호작용, 역할놀이 같은 거를 시켜서 그것을 보는 것이 질적인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개인의 사회 연자를 가지고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뛰어난 거는 공동체 진단을 할 때 공동체에 텔레가 얼마나 있는지, 구조는 어떤지, 그 내용은 어떤지, 그 다음에 각 구성원의 이 조직 안에서의 위치, 고립자냐, 스타냐, 뭐 이런 것들을 위치를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지위라고 많이들 썼었는데 그전에는 우리 반에서의 나의 지위가 뭐냐, 상위냐 하위냐 이런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위치가 구조 면에서도 함축을 하기 때문에 위치라는 용어를 더 선호를 하고요. 그랬을 때 그 위치만으로도 이 사람의 이 공동체 안에서의 존재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치료 지침이 된다는 거죠. 진단이 되고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그럼 오늘 우리의 강의 제목이 끌림의 법칙이었잖아요. 끌림의 법칙을 모레노는 바로 사회적 인력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 안에서 서로 밀고 끌고 당기는 이런 인력을 나타내는 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소통에 배려하고 뭐 거리에 반배려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소통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서로 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멀리 살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보기 힘들죠. 그러다 보면 점차 텔레가 이제 더 이상 강해지지 않게 될 수 있죠. 또 이제 클릭의 발달은 뭐 이렇게 고립 상태에서 수평 분화하고 수적 분화한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이것만으로도 한 챕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결국은 이 법칙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적응과 생존의 법칙이에요. 실제로 후실 서바이브라는 지난 2강에서 소개한 두꺼운 책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윈의 자연 선택설. 적응과 생존에 적합하지 않은 그 개체는 결국은 진화하지 못한다. 적응과 생존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진화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사회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자연선택 법칙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다윈의 이 생물학적 자연선택설에서 요인이 그 유전 형질이라면
이 사회적 자연선택 법칙에서는 자발성과 텔러가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끌림의 법칙은 마지막으로 심리치료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레노는 이 끌림의 법칙에 따라서 치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치료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개인을 봤을 때는 개인이 새로운 상황에 적절하게, 기존의 상황에 새롭게 반응하게 하는 치료. 그 다음에 개인 간이라면 개인 간 역할관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치료. 그 다음에 공동체라고 하면은 이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공동체 치료.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끌림의 법칙이 심리치료의 법칙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